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신 부족 현상이 우리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35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백신 우리 국민에게 접종해주는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얼마나 가짜 뉴스를 보도했는지 우리가 이런 이 위기 국면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여오게 됐던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 도입 계획도 전면적으로 완전히 말하자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존슨 앤 존슨 얀센 이 백신 있지 않습니까? 얀센 백신 우리도 600만 명분을 들여오게 돼 있었는데요. 얀센 백신 최근에 혈전 부작용과 관련해서 접종이 중단됐었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신 접종 중단에 의해서 더 이상 백신을 생산하지 말아라. 일단 잠정적으로요. 미 식약청에서 FDA에서 생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금년 5월 말까지 1억 회분의 이 코로나 백신을 이 존슨 앤 존슨에서는 얀센 측에서는 미 정부에 공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다 보니까 한국에 주기로 했던 500만 이 회분의 이 백신 공급도 사실상 600만 명분의 우리 국내 공급 약속도 사실상은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이 백신 접촉 물량은 완전히 바닥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더나의 경우에도 말이죠. 이 상반기부터 백신 2천만 명분을 도입하게 돼 있었는데 완전히 이것도 상반기에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오늘 공식적으로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명분 백신 들어오는 것도 상반기에 못 들어오게 돼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슨 앤 존슨 여기도 600만 명분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우리에게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빨라야 이제 3분기부터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이 모더나가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그때 가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존슨 앤 존슨이 5월 말까지 공급한 1억만 명분 이거를 모더나 같은 데서 또 채워줘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더나라든가 그 다음에 얀센 이런 백신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국내까지 도착하기에는 사실상 이제 전반기에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은 간호조무사의 조무사가 사지마비가 오는 그런 지금 현재 중증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남편이 청와대에 청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지금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 치료비하고 간병비가 일단 400만 원짜리나 400만 원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에 400원이니까 이게 언제까지 병원에서 치료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지금 중증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 때문에 남편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릴 정도로 지금 많은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예방 접종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고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당한 당사자들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있어서 또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이 불안과 초조 그리고 이 정부의 무능에 대한 이 분노가 백신 접종 사태로 인해서 다시 폭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오늘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지난번에는 자가 진단 키트 이걸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장관들하고 이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고 오세훈 시장과 현 강료들 간에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종부세 이거 정부에서 국세로 전부 세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국세 안 되겠다. 지방세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국세, 종부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얘기는 지금 종부세 폭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 저항이 사실상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고령 또 이 은퇴자들 이 종부세 인상 때문에 급격한 인상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로 자포자기 형태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종부세를 결정할 경우에는 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인상, 급격한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이렇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강요들이 일제히 반박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론과 반복이 거듭돼서 난장판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국세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쓰지만 국가 중앙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부세에 거친 돈은 결국은 전국 지자체로 다 분배가 됩니다. 이 분배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원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세라는 이름으로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균형적으로 쓰겠다. 이 취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 측에서 보면 100%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동과세를 할 경우에는 균형성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공동과세 분처럼 재산세를 공동과세하는 것처럼 종부세도 이 시세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과세를 해서 배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국무에서 난장판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분에서의 공급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 조직 개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 작업은 조례,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의 협조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회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 공급과 관련한 개별 사업들은 주택건축 본부로 이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 부서가 하나는 주택건축 본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도시경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는 이 도시계획국, 이 두 개 부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부서가 서로 상충해요. 이 주택건축본부는 공급 확대 측면에 있고 도시계획국은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에 이 부서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겠다는 공약을 캠페인 중에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검토를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개별 사업은 주택건축본부로 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시를 우회하고 이 서울시장 말하자면 직권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시의회 의결과 그 다음에 조례 개편은 나중에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 때 유산인 도시재생실은 과단위로 해서 공중분해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무렵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행정 2부시장에 내정된 유은 실장의 후임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전결로 운영한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오세훈 시장이 한 중요 일정 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 드린 대로 이 성추행 피해자 이 구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피해자 측에서 바로 이러한 이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 즉 피해 구제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 사과를 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직접 본인의 입으로 사과하고 또 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발표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청이 조금 더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될 것이다.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세훈 시장이 공식 사과에 관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사화돼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직접 시청 브리핑까지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 이거를 보고 이 가족들이 울컥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쥐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였고, 이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겨웠다. 그리고 서울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감과 위로, 강한 의지로 앞으로 서울시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단에서도 입장문을 냈어요. 오늘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공식적인 사과는 처음이다. 상식적인 일이 오르내리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관장의 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개정 문제도 다른 국민의힘 5대 단체장들과 함께 정부에 최근에 건의문까지 지금 현재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번 부동산 문제 가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권이 완전히 완패했는데, 이 문제를 잘못 다루다 보면 결국 내년 대선까지 개선안에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내년 대선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9억짜리를 지금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면밀히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말이죠. 종합종부세 부과 대상을 이 초고가 아파트 상위 1, 2% 정도만 이 종부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좀 덜어주자. 이런 것이 현 세제 개편의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도 조금 더 내리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기준을 지금 좀 더 높여서 이 종부세 해당 종부세에 따른 부담을 받는 국민 비율을 낮추겠다. 이런 방향으로 조금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집도끼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집도끼 즉 시민단체와 친문 강성들, 그리고 좌파 언론들, 이 반발이 세질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참여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미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 방침을 내놓으니까 매일같이 비판적 논평을 내놓고 있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정부 여당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쉽게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세제의 개편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날 내놓은 논평을 보면 이번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명백한 선심성 행보다. 진단과 첨예함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요. 또 이 19일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법조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진웅과 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이 독직 폭행 혐의,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지 않고 담당 검사와 그 다음에 수사관들,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재판에서 뭐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냐면
한동훈 검사장 내달 21일 날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라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내달 21일 열릴 예정으로 있는 이 독직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 최종적으로 늦어도 7월에는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증언과 증언에서도요, 현장에 있던 장검사, 이 수사팀에 있던 장검사가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정진욱 이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차장검사죠. 광주에서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몸싸움은 이 덮쳐가지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잃다 보니까 몸이 흔들려가지고 이 한동훈 검사장을 몸 위에 올라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정진웅 부장검사 측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장검사 증거인멸을 할 그런 의심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행동은 없었다. 그리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엇을 입력하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다소간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한 그런 이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재판 판결은 반드시 한동훈 검사장의 독직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이 판결이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는요, 이 내내 중요한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미리 부장판사예요. 바로 김미리 부장판사는 왜 중요한 사람이냐? 권력 실세와 관련된 유재수 이 감찰부마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그 다음에 조국 사건, 이런 거를 모조리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에 질병 휴직을 3개월짜리 휴직을 내서 휴직을 허가받아서 일단 재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부장판사를 별도로 이제 중앙지법에서 선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재판이 자꾸 늦어진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의 신임을 받는 이 좌파 성향의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례적으로 4년째 중앙지법에 유임하게 됐고요. 통상 3년인데. 그리고 한 재판부를 통상 2년만 맡게 돼 있는데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을 맡고 있을 정도로 편파적인 인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동생은 그야말로 이 공범으로 있는, 그러니까 조국 동생의 심부름만 한 사람보다도 조국 동생에 대한 형량이 더 낮아요. 웅동학원 이 교사 채용과 비리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 정도로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문제 판사예요. 더군다나 작년 6월에 조국 이 관련 재판에서 뭐라고까지 했느냐? 이 조국 관련 재판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즉 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친조국 판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판사로 지명이 됐고, 특히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1년 3개월까지 재판 공판 준비 기일만 몇 차례 열었을 뿐이고 아직까지 정식 재판을 한 번도 못 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제 후임 판사 과연 김명수가 누구를 임명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만간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서 후임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 최진석 교수가 오늘 이 민주당의 더민초, 즉 쓴소리를 하겠다 지휘부에 해서 결성된 2030 의원들 중심의 모임이 더민초입니다. 이 더민초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여당이 지금 현재 이 최 교수가 생각이 완전히 끊겨 있다. 그러면서 이 초선들에게 상당히 돌직구적인 강연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한마디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생각이 끊기면 과거에 갇히고
정신승리에 빠지게 된다. 예, 그러면서 성범죄가 일어나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 거기서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즉 당헌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낸 거, 이거가 부끄러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서울시장으로 후보를 안 냈다고 하면 서울시장은 뺏긴 대신에 존엄은 지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에 나와가지고 존엄까지 잃었다. 이런 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당대표에 출마한 우현식 의원이 친일 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다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걸 발언을 두고 이분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패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문제만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이 멈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판국에 갑자기 친일 청산 이것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안보까지 좌우하는 반도체 문제. 그런데 왜 아직도 민주당에선 친일 잔재 청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반도체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선악, 과거에 지배돼서 통치의 가장 기본 대제인 호전성마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